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생산관리의 제11강은 작업 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강의 첫 번째 주제는 표준시간과 작업 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시간은 숙련공이 규정된 조건이란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해진 방법, 즉 표준대로 이런 얘기죠. 표준대로 작업을 하는데 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유를 고려해서 정상 속도로, 이걸 이제 정미 속도라고 하는데요. 정상 속도로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실제 여유가 고려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표준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외경법과 내경법이 있습니다. 먼저 외경법에 의한 표준시간은 정미시간에다가 여유시간을 더하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미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다. 자, 이 외경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외니까 바깥사람, 남편을 얘기하죠. 즉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는 양극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여유율이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외경법의 여유율은 뭐냐 하면, 외경법의 여유율은 여유시간을 문자 그대로 정미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을 여기다가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내경법에 의한 표준시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법은 내 안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음극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 표준시간을 이렇게 구합니다. 정미시간을 1 마이너스 여유율, 이렇게 계산해서 1에서 여유를 뺀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근데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경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여유시간을, 외경법은 그냥 정미시간으로 나눴죠. 이거는 정미시간이 아니고요. 정미시간에 여유시간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실동시간이 되죠. 실동시간분의 여유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동작한 시간인데요. 이를테면 웍샘플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실동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시간이니까 일반 속설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극, 실동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정미시간 1 마이너스 정미시간 플러스 여유시간분의 여유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묶으면요, 정미시간 플러스 여유시간, 여기는 1이니까 정미 플러스 여유 마이너스 여유가 되니까요. 이 여유 약분되고 정미 약분되죠. 그럼 이 다시 올라가서 정미시간 플러스 여유시간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외경법과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여유율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타임 스타디는 주로 외경법으로 계산하는데, 여유율 자체를 정미시간으로 여유시간으로 구하니까 바로 외경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웍샘플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미시간을 구하려면 레이팅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업한 실동시간에다가 여유율을 바로 부과하는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율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경법과 외경법의 차이가 생겼는 거지 실제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는 스톱워치라서 외경법 쓰고 웍샘플링은 내경법 쓰고, 원래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외경법, 내경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비 작업을 고려한 표준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표준 시간은 주체 작업 시간과 준비 시간을 포함을 해야겠죠. 준비 작업 시간을 고려한다 그랬으니까요. 이때 준비 작업 시간을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당 표준 시간이니까 여유를 고려하면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외분법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로트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이 시간은 이렇게 되겠네요. nt 1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t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 시간을 고려한 표준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유를 결정하는 여유 시간의 유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유는 기본적으로 일반 여유와 특수 여유로 나누는데 일반 여유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먼저 인적 여유인데요. 개인 여유라고도 하고요. 용달 또는 생리 여유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기호품은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등등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생리 현상에 대해서 여유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기본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2시간당 10분씩의 휴식을 주게 하고요. 물론 점심시간으로 끊어지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죠. 결국은 8시간 작업을 하니까 하루 중에 3번은 라인을 끊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로 여유는 뭐냐 하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작업 내용에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에 관한 것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육체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 계수를 주고요. 이 두 개의 계수에다가 더해서 회복 계수를 곱한 다음에 단조감에 대한 여유라는 것을 플러스로 가산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에너지 대사율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렇게 그다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피로 여유가 다만 일반 여유의 일종이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여유입니다. 이 관리 여유는 직장 여유라고 하는데요.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 지시도 하고 방향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여유입니다. 일종의 관리로쓰죠. 그래서 관리자가 하는 회의라든가 또는 재료 대기라든지 물류 대기, 금형 대기가 시간상 미세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리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로스를 보완해주기 위한 여유를 관리 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관리 여유가 관리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로스인 게 반해서 작업 여유는 작업자의 문제로 일어나는 로스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작업 전후에 간단하게 청소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미세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하다 보면 분필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우개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작업상 일어나는 실수들이죠.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사이클 타임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달 여유, 피로 여유, 관리 여유, 작업 여유를 일반 여유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특수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여유가 어느 작업장이나 다 있는데 반해서 특수여유는 작업장 환경에 따라서 특수하게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부과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기계 간섭 여유입니다. 기계 간섭 여유는 1인당 설비를 몇 대를 보게 했는데 설비가 이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고 돌아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좀 원활하게 수행을 해서 사이클 타임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설비가 동시에 뭐 완료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한 대는 대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의도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설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하나 착착 돌아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되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동시에 발생되고 해서 사이클 타임이 좀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한 보상을 기계 간섭 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여유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번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파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한꺼번에 시간이 약간 늦춰지면 되는데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실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작업 시간이 지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조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로트 여유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로트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준비요체를 계속 바꿔서 하게 되는데 준비요체를 계속 할 때마다 사실상 예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걸 가지고 시운전이라고 그러죠. 시운전을 하고
측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초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운전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시간을 소로트 여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기출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 사이클 여유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즉 자재의 위치가 정상 작업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대 작업력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최대 작업력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를 로딩하는 시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취급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사이클 타임이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장 사이클 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건 뭐 그런 건 아닌데 장여유라는 겁니다. 이건 성과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이건 조삼모사가 되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 자체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둬서 누구나 노력을 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추가로 작업해서 성과급을 더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표준 시간을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유를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유를 늘려주는 것을 장여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시간은 표준시간의 정의에서 여유만 빼면 됩니다. 즉, 작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그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는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한 시간을 관측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관측시간은 기본적으로 작업자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상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속도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정상속도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이 레이팅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측시간에다가 레이팅 계수를 곱해서 정미시간을 만듭니다. 이 레이팅 계수는 작업자가 실시한 작업 속도가 바람직한 속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100보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이 속도가 100보다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속도가 늦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레이팅 기법이 속도 평정법입니다. 스피드 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수행도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거 보고 직접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요소가 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팅을 하려는 사람은 상당한 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100보다 크게 나오면 기준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속도가 100보다 작게 나오면 속도가 늦은 작업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팅 계수는 기본적으로 정미 작업 페이스를 놓고 실제 작업 속도로 계산합니다. 즉 정미 작업이 예를 들면 25초짜리라 그러면 실제 작업이 20초 만에 끝났다면 속도가 빠르니까 10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속도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구자들을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육성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참값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이 측정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딱 정답이죠. 왜냐하면 참값과 측정 시간이 딱 일치하면 이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값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하는데 측정값은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측정값의 변화 범위가 작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빠른 거는 그렇게 빠르게 안 보고 늦은 거는 그렇게 낮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보수적 레이팅인데 일반적으로 레이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조금만 빨라지면 왕창 빠르게 보고 조금만 늦으면 왕창 늦게 보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시간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간 연구를 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간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빨라 보여도 무지하게 빨라 보이고 조금만 늦게 하는 것도 무조건 늦게 보이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레이팅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일반적인 측정 시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시간들이 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0점 조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밑으로 유도해주면 조정이 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도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경우는 이제 훈련돼 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속도 평정법보다는 평준화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레벨링법이라고도 하고요. 평준화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주창했던 메이나드에 의해서 메이나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법은요, 기본적으로 4가지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둬서 그 평가 항목이 나오게 되면 그 평가 항목의 점수들을 합산해가지고 레이팅 계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평가 항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하면요. 노숙자는 일관되게 서울역에서 잔다. 서울역에서 보낸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많죠? 예, 노숙자. 노력도, 숙련도, 노숙자, 작업 환경이고요. 일관되게, 일관성 이렇게 하면은 이 4가지를 외울 수가 있는데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 현재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습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예,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한 작업속도 평준화법을 이용한 평준화 계수가 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비시간을 구하면 얼마냐? 근데 스톱워치로 시간을 쟀더니 0.54분이다 그랬죠. 일단 숙련은 B1부터 평가를 하는데 B2로 평가를 하니까 평준화 계수가 0.08이 됐어요. 노력도도 A1, 2, 3 이렇게 가는데 A2로 평가가 돼서 가중치가 0.12가 된다는 얘기죠. 작업 조건의 평가는 F로 평가가 돼서 마이너스 0.07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C로 평가가 됐네요. 그래서 0.01 됐어요. 그럼 이 점수를 다 합산하면 0.14가 되죠. 네, 그러면 정리시간은 노멀 타임은 0.54 곱하기 1.1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0.6156이 되겠네요. 네, 이와 같이 평준화 계수의 가중치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평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객관적 평가법입니다. 메모 모션 스타디를 주창했던 먼델이 주창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작업 난이도를 고려하는 객관적 지수 5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측 시간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팅 계수는 들어가요. 레이팅 계수를 곱하고 여기다가 5라는 객관적 평가 지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 5를 2차 평가 계수라고 하죠. 기출문제가 한두 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합성평가법이라는 겁니다. 몰로에 의해서 주착되는데요. 이 방법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PTS에 대한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이걸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작업자가 측정한 시간에 대해서 일부 주요 공정에 대해서 정리시간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이 정리시간을 구할 때 주로 PTS법인데 저는 워크팩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워크팩터를 써서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측정 시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그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얼토당토하면 안 되니까 몇 개씩 끊어가지고 구간을 측정해 놓죠. 그래서 구간을 PTS로 측정을 해서 측정 시간과 비교해서 나머지를 유추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바로 합성법이라고 합니다. 이 합성평가법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제11강의 두 번째 테마는 생산성 관리와 작업 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 시간을 만드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먼저 타임 스타디법입니다. 타임 스타디는 스톱워치법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측정 순서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스톱워치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 작업자가 작업하는 작업력에 대해서 요소 작업을 분할을 한 다음에 작업을 숙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작업대로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전방 1.5m에 서서 사전방 1.5m에서 작업자가 작업하는 것을 직접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면서 레이팅을 평가해서 그 정비 시간을 만들고 거기에 여유를 부여해서 표준 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일단 요소 작업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소 작업으로 쪼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소 작업은 손을 뻗쳐서 물건을 놓을 때까지를 기본 요소 작업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 작업은 하나의 요소 작업 또는 몇 개의 요소 작업으로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측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관측 도구는 기본적으로 스톱워치와 관측 시트가 되겠죠. 관측판은 관측 시트와 스톱워치를 두는 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도구가 아니라 보조 도구죠. 예, 그리고 관측자가 피관찰을 보면서 측정을 하는데 아까 사전방 1.5m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피관측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풀어야겠죠. 그리고 시간 연구에서 쓰는 시계는 60분의 1분계가 아니고요. 특별히 100분의 1분계인 DM 시계를 씁니다. 그러면은 십진법이니까 시간을 가감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이 스톱워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계속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간을 눌러놓고 계속 요소 작업별로 타임을 연속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계속 읽어나가는 거죠. 그 누적 시간을 계속 적었다가 끝나고 나서 그 역산해가지고 요소 작업별로 시간을 역계산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계속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측정법은 전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법입니다. 이 반복법은 시간을 잴 때마다 끝날 때 라프 타임을 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겠죠.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작업이 기본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사이클 타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끊었다가 또 촬영하고 끊었다 촬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눌렀다가 하면서 다시 눌렀다가 하는 관계에서 누르는 시간의 오차가 대략적으로 0.2초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시간의 로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반복법은 사이클 타임이 긴 시간에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법과 반복법을 같이 쓰고 싶으면 누적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계를 두 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중간에 중요한 것만 끊었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법으로 돌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대개 계속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순환법입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요. 특이하거든요. 사이클 타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10개 만드는데 3초 걸렸어. 그럼 개당 0.3초.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몇 개씩 묶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수로 나누면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순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매우 짧을 때는 순환법, 일반적인 계속법, 사이클 타임이 길 때는 반복법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워크샘플링법입니다. 이 워크샘플링은 티펫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워크샘플링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계적 사고에 입각한 방법이라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주로 비반복적 작업, 조작업 이런 데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전반적으로 작업하는 비율을 보고 건수 배 건수로 해서 표준 시간을 환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씁니다. 그리고 워크샘플링인 만큼 다수의 작업자를 한 번에 관측이 가능하고요. 작업을 요소 작업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크샘플링은 측정이 쉽고 사이클 타임이 긴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라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크샘플링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도와 샘플 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정도는 우리가 통계학이나 샘플링 검사에 배웠죠. 이거는 부적합 품률과 같은 기본적으로 가동률이나 이러한 확률 문제니까 정도 P는 G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1-P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인데요. 이 피펫은 정도 베타 P를 뭐라고 썼냐 하면은 SP라고 썼습니다. 이 SP를 절대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절대 정도가 베타 P를 뭐라고 그랬냐면 P에 대한 S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S 값을 뭐라고 그랬냐? 이 S자는 시읒이죠. 그래서 상대 정도라고 했습니다. 영어가 이상하게 한글하고 비슷하죠? 세종대왕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는 상대 정도고 SP는 절대 정도가 되는데 이 공식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E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처럼 1.96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품질 관리는 대충 E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1-P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체가 절대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n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SP의 제곱은
4 가로 np1-p입니다. 그러면 n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4p1-p에 sp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sp의 제곱이 되니까 이 하나를 약분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s제곱 p 4-1-p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게 s제곱이니까 상대 정도일 때의 표본수, 이거는 sp가 절대정도니까 절대정도일 때의 표본수,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이 절대정도고 요것이 상대정도다, 이 개념만 명확하게 하시면 이 공식은 정도 문제니까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공식을 안 외우고도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습서의 기출문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레스 공장에서 프레스 열대 가동 상태가 정지율 P가 0.25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때 워크 샘플에서 신뢰도 95%니까 2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오차니까 이것이 바로 S가 되는 거죠. S를 0.1로 하고자 할 때 샘플의 크기는 약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정도가 기본적으로 2 루트 n분의 p1-p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뭘 알 수 있냐면 S가 0.1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n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곱을 해요. 그냥 SP 제곱은 4n분의 p1-p예요. 네, 그러면 n을 구하는 거잖아요. n은 그대로 써요. sp제곱 4p1-p다. 다 끝난 거죠, 뭐. 얘가 얼마예요? 이게 s가 나와 있으니까 s는 0.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p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p라고 써도 돼요. 계산하기 하나만 계산할 거면은 약분하면 되고요. 안 할 거면 다 해도 되죠, 뭐. 약분합시다, 그냥. 0.25 놓고 4 곱하기 1-0.25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건 얼마죠? 1200개가 나오네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도 문제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 워크 샘플링은 이러한 쏠쏠한 계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워크 샘플링의 표준시간 산정법이에요. 이 워크 샘플링에서 표준시간을 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치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피치타임은 총 작업시간을 개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시간은 일단 T 나누기 N이 되는데요.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정지율을 빼줘야죠. 그래서 정지율을 빼면 일반적인 가동률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 이게 실측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팅 개수를 곱하고, 그리고 이 방식은 워크 샘플링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내경법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 샘플링은 실동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경법으로 여유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정무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서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M사의 시간연구 자료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단위당 표준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작업시간이 450분이고 생산량이 300개예요. 그러면 ST는 일반적으로 450분을 300개로 나누면 되는데 작업시간율이 90%고 여유율이 10%래요. 그러니까 일유시간율이니까 작업시간율의 반대가 되겠죠. 이 문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업시간의 반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0.9가 됩니다. 즉 1-0.1이라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고 레이팅은 빠르다고 봤네요. 곱하기 1.05가 되고요. 여유율이 11%죠. 그러니까 1-0.11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준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1.5927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표준자료법입니다. 이 표준자료법은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죠. 수많은 제품을 만드는데 일일이 타임스타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태를 가지고 회귀 분석이나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일일이 모두 측정하지 않고 어떠한 회귀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서 그 값을 집어넣어서 표준시간이 생성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회사만의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표준화를 해가는 방식을 표준자료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업자를 측정한 게 아니죠. 작업자를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레이팅이 필요가 없고요. 작업이 일단은 개정이 되거나 실제로 제품이 기본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전체를 표준시간을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과 달라지는 부분만 재측정하면 되므로 상당히 표준시간을 만들기가 쉽고요. 빨라지죠.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거꾸로 표준시간을 다 이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다만 단점은 처음 만들 때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시간 전문가의 교육이나 그 다음에 도움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측정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제품을 보면서 표준시간을 잡아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 단추를 끼우게 되면 굉장히 그 값이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걸 통하게 되면 제품이 수만 가지더라도 나중에는 표준시간을 결정하는 게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시간이 다 나와버리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표준자료법은 모든 변동 요인을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변동 요인만 고려하기 때문에 표준시간이 다른 PTS법보다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상태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저 역시 국제표준시간 측정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워크팩터 관련 계열들을 한 달 이상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인스트럭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스톱워치로 재서 시간을 절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형태를 보고 바로 공정을 구성해서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준 작업을 먼저 만들어서 작업자들을 거꾸로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표준화가 촉진되고 그리고 작업자에게 처음부터 가야 할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현재 상태를 보고 얼마나 습속되는지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작업자의 만성적인 잘못된 형태도 처음부터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지 않으면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바쁜 시대에는 사실상 인력을 육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자료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PTS법의 종류는 MTM 계열과 워크팩터 계열만 옛날에 소개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모답스나 모스트 같은 많은 기법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소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PTS법은 에이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정밀시간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산하기 전에 이미 표준시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업 개선과 시간 연구를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선용으로 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간 연구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이 변경됐을 때 그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전체를 다 측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표준 자료와 같은 특성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표준 자료처럼 학습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대개가 이 수작업에 대해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 작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TS 기법의 대표적인 워크팩터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팩터는 사람의 동작을 8가지로 나눠서 이 8가지의 동작을 다시 신체 부위를 팔, 손, 다리 등 8가지로 다시 나눠서 이 신체 부위와 동작이 움직인 거리와 거기에 관련된 부하, 얼마나 무거운 것을 갖고 움직였다 또는 부하가 얼마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어떠한 저해 요소가 있었다. 이것을 DSPU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표준 시간을 달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잠깐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법은 이것만 최소한 이틀 이상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다만 이 워크팩터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워크팩터는 장려 속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즉 처음부터 이 스피드 있는 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성이 안 되는 타이트한 시간입니다. 타이트한 시간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분석 시간이 10,000분의 1분, 즉 1 워크팩터 유니트로 측정되어 있다는 이 시간 단위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MTM 기법입니다. 워크팩터는 동작에 따라서 시간이 부여되어 있는데 반해서 MTM법은
작업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속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TM의 속도가 워크팩터의 속도보다 확실히 늦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속도 차이가 2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측정되는 시간은 10,000분의 6분계입니다. 이것을 TMU라고 하는데요. MTM 유니트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TMU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간으로 하는 사람은 0.036초인데 이 MTM법에 대해서는 특이한 문제가 초시간을 주고 이것은 몇 TMU냐 이런 질문도 있으니까 이거 역시 시간 단위만큼은 기출문제를 보고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